그래서 지지해주고 응원할 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2019년부터 적자 재정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인 거야. 회비는 덜 거쳤는데 많이 썼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년도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다 세제 감면입니다. 어떤 정책도 빠짐없이 세제 감면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추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 감면과 추가 지원이에요. 그러면 세수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뭐 줄여주겠다, 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 그 세제를 감면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세수를 늘릴 건지,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빠지고 세금 줄여주겠다, 지원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논리적으로 좀 약한 고리가 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세수도 줄이지만 쓰는 것도 줄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는 양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은 늘어요. 전년보다 늘어요. 그러겠죠. 전년보다 느는데 어떨 때는 5% 느리고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6,700조의 예산을 운용하잖아요. 그럼 6,700조의 예산 중에 내년은 예를 들어서 작년은 650조였다. 그러면 내년은 660조. 내후년은 670조. 이런 식으로 전년도보다 느리긴 늘려요. 늘리지만 늘리는 양이 늘리는 폭이 줄어드는 거죠.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교수님 여기서 가장 큰 지금 논리는 뭐냐면 세금을 줄여주면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줄여주면 많이 써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증가할 거다. 이 논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럼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쓸 거다. 기업한테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투자를 많이 할 거야.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켜보세요. 세금은 당장 깎아주지만 그들이 돈 쓰고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 기재부 장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반론하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반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건 정부의 지금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면 제가 최근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2년부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21년까지는 제로 물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5분이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의 소득은 대략 한 7.5% 늘었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간에. 21년부터 23년까지니까. 그런데 1분위는요. 나홀로 감소했어요. 소득 자체가.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은 더 줍니다. 실질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얘기하기가 나쁘끄러울 만큼 줄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건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고 2분위, 3분위, 4분위가 있잖아요. 4분위도 5% 이상 늘었어요. 자, 그러면 4, 5분위 고소득층은 물가 상승률을 대략 한 4.5%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보다가 오히려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2, 3분위 중저소득층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명목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줄었어요. 그리고 1분위 극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아예 소득이 그냥 줄었습니다. 아예. 명목 소득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국면에 감세 정책이 맞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세금이라는 그 제도는 어쨌든 번자한테 걷어서 세금이란 제도 자체가 분배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분배라는 면을 너무 좀 무시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양극화를 그 감세 정책이 양극화를 더 키워놓는 방향성 아닐까. 감세 정책 아니어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런 국면의 감세 정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세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있겠죠. 뭐든지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아까도 경제 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 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기조? 네,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저는 어디에서 딱 나오냐면 대통령이 벤틀리 얘기할 때 나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부자를 감세해주면 경제는 좋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네. 이제는 얘기하신 건데 경제 정책도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 전 경제 정책에 이념이나 기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옛날에 케인즈가요. 예. 케인즈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론하고 막 논문 쓰고 책 쓰는데 물어보면 맨날 얘기가 달라요. 어느 때는 뭐 유효수요 얘기하다 때는 뭐 금리 얘기하다가 뭐 정부가 돈 쓰라 마라 맨날 바뀌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학자께서 이렇게 경제 정책을 심지어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네. 맨날 이렇게 얘기 틀리면 돼요? 그런 기조를 가져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케인즈가? 당신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의견을 안 바꿔요? 이게 이거예요. 경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막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는데 나는 부자들을 위한 기조는 유지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유연하게 해야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느 것도 다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전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네, 여기서 자꾸 이념을 얘기하고 네.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네. 이러니까 네. 경제 정책의 유연성이 없었어요. 네. 부자 감세가 맞는 시장도 올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네, 네. 그렇죠? 예. 그럼 유연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전 문제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좀 희생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누구든. 근데 우리는 이 경제 정책의 이념과 그게 들어가면서 너무 고집해. 근데 문제는 그들은 다 내버려 두고 서민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정책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 정부도 그렇고요. 전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양비론이 아니에요. 맞아, 경제는 그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도 10,000원으로 왜 정해놓냐고요. 10,000원으로 정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가야죠. 근데 제가 실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칼럼을 한 3년 전에 썼던 칼럼 제목이 있는데 좋은 공약 불이행이라고 했어요. 공약 불이행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방향성을 담고 공약을 제시했어도 5년 동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약도 현실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 불이행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그게 뭐 개혁이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틀렸다고 그러면 표를 심판받고. 근데 경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네요. 예. 그 지점이 저는 우리나라 그게 경제하든 분들이든 관료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자분들이든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학자들도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막 그러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너무 맞고요. 이 경제 정책을 논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편에 서서 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편을 없애놓고 정책을 논해야 되고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여러 목소리를 담아야 더 한 단계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저희가 경제 정책에 얘기하는 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막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좌파네. 이렇게 얘기해 버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 얘기하면 그냥 정치하고 연결시켜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명확히 제가 고지하면 저는 뭐 이광수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책을 비판하는 그렇죠. 정책을. 그렇죠. 네, 정책을 그래야 한 단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정책 비판을 좀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고. 근데 저는 우리는 돈 주면 대안 내놓지. 그렇죠. 우리 오프라인 마라톤 세미나에서 대안을 내놓으시잖아요. 대안까지 내놓으라고. 그 재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조차도 지금 현재 경제가 뭐 사실 뭐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이런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재정 준칙은 어디로 가고 재정 건전성은 어디로 가고 이 적자 재정을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고 2025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 정부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적자 계속 가면.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지점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 왜 문제가 생겨요? 재정 적자가 약간 이 적자의 개념이 부채 같은 거예요. 부채 같은 거여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만큼 부채를 끌어다가 부동산도 사고 막 만약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이제는 부채를 짊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일본의 중앙은행도 지금 마이너스 0.1%라는 정책 금리를 정말 7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는데 금리를 정상화한다.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플러스 금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도 다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정책 카드가 지금 손실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경기 침체나 이런 둔화처럼 계속만 간다면 재정 적자를 계속 감당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요. 팬데믹 위기 카드가 같이 없다.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또 막대한 재정을 또 투입해야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거대한 변수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손실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총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 지금 2024년 기획재정부의 전망대로만 말씀드리면 2024년이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해예요. 계속 이렇게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 상실되고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안 날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금융위기 안 날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중국발 리스크 터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잖아. 부동산 PF와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면 일본도 20년 팬데믹 때 금리를 인하 못했어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정책만 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한 손잡이인가, 양손잡이가 아닌.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키워만 가면 국가 채무를 키워만 가면 위기 대응 능력이 사라진다.